2008년 12월 23일 아침 8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2008년 1년간 내게 메일을 보내셨다. 선맹이었던 아버지가 어느새 인터넷을 배워 당신의 일생을 적은 43통의 메일을 보낸 것이다. 네 목소 나와서 아무것도 없고 미군 무대에서 파지 나오는 오늘 장사를 했대. 그때 영어를 배우고. 그 아버지 그 노력 많이 했어. 공장비 그거 하느라고 새벽같이 나가고. 크레인 부르도 다 5개인가 있었어. 크레인 가지고 얼른 가고 사우디 가고 다 한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아빠를 존경하지 않아. 차를 들고서부터는 술 먹었잖아. 아버지랑 같이 얘기해본 적이 손에 꼽을 만큼도 없어. 집에서 술 먹고 거는 용납할 수 없어. 한 번은 말다툼에서 싸우는데 가슴을 쳤어. 더 이상 묻지 말어. 입으로는 차마 내뱉지 못했던 말. 아버지는 글로나마 고백하고 싶었을 것이다. 어렴풋이 떠오른다. 말없이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의 등. 네,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인들을 다 모실 때까지 이어지는 시네톡톡 시간입니다. 방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예고편은요, 바로 오늘 감독님 모시게 된 그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아버지의 이메일이라고 하는 작품의 예고편입니다. 어떻습니까? 예고편. 필이 빡 오죠? 예. 그 영화 속에서 그 나레이션을 하시는 분이 바로 감독님이십니다. 그 주인공. 이 아버지의 이메일의 홍재희 감독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고편 속의 목소리하고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왜 기침부터 하세요? 죄송합니다. 웃겨서. 예고편 속에서는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었는데. 헐. 예. 어쨌든, 빨간 그 코트를 입고 오늘. 예. 개봉 날이라서 나름 개봉 코스프레를. 너무 다르신 것 같아. 영화 속에서의 그거하고. 예. 좋습니다. 예. 신선합니다. 아버지 이메일이 저 사실 2002년에. 2002년이요? 2012년. 네, 2012년에 네.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수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봉을 하려면 그때쯤 하는 게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야 개봉을 하게 됐나요? 제가 게을렀을 수도 있고, 예.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배급사를 못 알아봤었어요. 그리고 그 해를 넘기고 나서 배급사 찾아갔더니 이미 작년 2013년 네네. 독립영화 그 개봉해야 되는 그 라인업이 네. 배급사마다 다 차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상을 하기 전에 네. 미리 영화를 완성하자마자 배급사를 네. 찾아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일단 미처 그걸 생각을 못했었고 네. 발빠르게 준비를 안 해서 네. 그래서 1년 뒤로 개봉이 늦춰져도 괜찮겠느냐.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제를 일단은 가는 것만 해도 만족을 했었고요. 네. 만약에 개봉을 하면은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시기가 굳이 이렇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예. 근데 어쨌거나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개봉을 하게 됐으니까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크고 작은 영화제들을 가서 네네. 관객들을 만난 것도 사실 복이고요. 그 다음 이듬해에 개봉까지 하게 네. 된 것도 복이죠. 네. 물론 자, 영화 제목이 아버지의 이메일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바로 홍재희 감독님의 아버님이시죠? 네. 네. 홍재희 감독님이 이제 아버지가 홍재희 감독님한테 보내신 이메일, 예. 43통의 이메일을 통해서 사실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그 전에 생전에도 돌아가시기 전 2008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 다큐멘터리를 좀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게 아버님이. 꼭 다큐멘터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건 없었고 네네. 제가 영화를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당신이 보기에는 뭘 신통하게 제대로 뭘 하고 있는 것 같이 안 보였나 봐요.
뻔하지 뭐. 독립영화에서 하는 거. 그래서 밥벌이는 하나제가. 네, 그리고, 그래서 네. 어쩌다 집에 가면 네.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 비상대책위원회, 네네.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금호동이죠? 예, 네네. 거기를 와라. 네네. 그걸 좀 찍어라. 아. 그런 얘기를 일단 하셨었고. 그래서 그때는 미처 못 갔고요. 네네.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또 2008년 이후에 어머니가 이제 가셨을 때 제가 카메라를 들고 찍은 적은 있어요. 그 사이에 2008년에도 있고. 네네. 근데 그게 다큐에 어떤 방식으로 쓰일 거라고까지는 네네. 그 쓰일 수 있는 어떤 위치나 자리까지는 제가 생각 못 네,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 장면을 썼었죠. 네네. 그런 얘기를 한 번 하셨고 두 번째는 왜 어른들 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면 내 살아온 거 영화 한 편이다. 네네네. 그런 의미로 아버지가 얘기하시면서 그 안 되는 거 그러고 하지 말고 나를 찍어라 네네네. 라고는 얘기하셨죠. 아.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안 찍으셨다가 네. 근데 뒤늦게 돌아가신 뒤에 사실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43통의 이메일을 딸한테 계속 네. 보내신 거잖아요.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데 아버지가 그때 왜 그 말년에 갑자기 이메일을 둘째 딸에게 보냈을까 감독님한테 그거 하나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 통해서 아버지 삶을 다큐멘터리로 내가 찍어야겠다라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찍는다는 게 왜냐하면은 생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예, 오로지 사진 외에는. 그죠. 예, 그 여러 면에서 일단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 확보라든가 이런 한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이메일을 왜 보내셨을까?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일단 아버지가 결혼하시기 전에 총각 때부터 네. 계속 일기를 써오셨던 분이에요. 아, 기록을 많이 하셨군요. 네, 그 일기장이 제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벽장이나 이런데 빽빽했어요. 네네. 그리고 저는 독립해서 집을 나온 다음에는 좀 집이 이제 내부가 좀 수리해서 바뀐 다음에는 그거를 상자에 넣어서 네. 창고 광에 보관하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큰 사고가 났는데 네. 어머니께서 그 일기장을 다 버리셨어요. 아이고야. 왜냐면 곰팡이가 쓸고 장마때 이렇게 물이 차고 이래서 네. 다 곰팡이가 쓸고 이제 읽을 수도 없다고 젖어서 그거를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대판 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당신이 써온 평생의 것이 없어졌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다시 뭔가를 남겨야겠는데 이메일이면 네네. 저희 어머니 인터넷이고 컴퓨터 못 하시거든요. 네네. 지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고 두 번째 당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사실 이제 아버지 43통을 다시 처음부터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네네. 본인의 자신의 인생이 자서전이기도 하지만 네네.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였거든요. 네네. 그 참회를 글로서만이라도 남겨서 네.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신 게 아닌가. 네, 근데 그거를 저한테만 메일로 보내셨기 때문에 네네.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었고요. 네. 만약에 가족에게 다 보냈으면은 제가 그걸 저 혼자 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끊임없이 고민하거나 생각했을 것 같진 않아요. 네네. 근데 유독 저한테 보냈다라는 게 저에게 어떤 책임을 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메일들을 보시면서 네. 지금이라도 뭐 좀 뒤늦긴 했지만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다큐를 찍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메일이 예. 처음엔 솔직히 이걸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극영화. 극영화. 아, 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어떤 한 꼭지만 떼서 뭐 시대극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전체를 한다면은 사실 역사 드라마인데 네네.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영화하는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서 농담 삼아 얘기할 때 이게 몇 억짜리냐? 이게 독립영화는 아니잖아. 그랬더니 그치 대하 무슨 태극기를 휘날리며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이게 되지도 않을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이거나 물리적으로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재미는 있으나 이거는 영화하는 사람으로서 창작자로서 느끼는 강한 그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욕구지. 네네.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죠. 영화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아버지 당신의 삶의 기록이고 네네. 그 기록 안에는 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네네. 저희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가족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제 결정적 문제가 그 기록을 남긴 당사자인 아버지가 네. 돌아가신 다음에야 제가 예.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 난제이긴 했어요. 대부분 다큐멘터리는 주인공의 네네. 육성과 네. 실제 주인공을 인터뷰하고 네. 그 사람을 따라가고 관찰하고 같이 생활하는 다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 많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하는 기간이 한 1년은 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찾은 어떻게 보면 타협이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이란 것이 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돌아가셨지만 이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은 네. 당신이 보는 당신의 일생이고 당신이 바라보는 당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지만 네. 살아있는 남은 자들 어머니를 비롯한 저나 네.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의 기억 속의 모습과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의 가족의 모습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것을 증언하고 그 기억을 되살려 보는 것이 우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내 일이고 네네. 아버지는 기록 속의 아버지는 사실 제가 느꼈던 것도 네. 제가 느꼈던 그 부분이 좀 다른 게 있었어요. 네. 이메일 속에서 아버지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구나. 근데 제 기억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영화한 사람으로서 더 흥미로운 지점이었고 더 고민이 됐고 네네. 가족의 상흔이나 트라우마를 할지언정 네네. 그걸 기억하고 되살려내는 방식이 다 달랐다라는 게 네. 더 영화적이고 음. 그것이 거짓이나 허구가 아니라 네. 다큐라는 것이 네네. 더 의미가 있겠다. 음.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이건 다큐로 만들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네, 주인공이 음. 부재하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다큐를 찍을 생각이냐. 근데 다행히도 아버지가 평생 찍어오신 사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진을 많이 남겨주셨고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가족들이 있고 아버지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네. 살아있는 자들, 그다음에 아버지가 남기신 당신의 일생인 이메일 네.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 같았고요. 네. 실제로 아버지가 이 다큐멘터리를 찍을 수 있는 세팅이라면 세팅을 다 마련해 주고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네. 보다 보면은 아버님의 그 증명사진이 참 많더라고요. 예. 온갖 가방에서. 시험도 많이 치신 것 같고, 어디다 지원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취직 때문에 뭐 많이 찍으신 것 같은데, 세대별로 증명사진들이 쫙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몽타주로 네. 계속 이렇게 바꿔와서 점점 이렇게 나이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 장면이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아버지의 이메일 속에서의 아버지, 그 홍재희 감독님의 뭐 친부이시자 이 영화의 주인공이신 그 아버님이 이 가족들에 의해 어떤 기억으로 소환될 때 그다지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상당히 흉포하시고, 예, 술에 찌들어서 하시고. 속된 말로 좋다 나쁘다라 예, 얘기하면 나쁜 예. 아버지죠. 나쁜 예, 아버지.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성장기에 감독님이 예. 독립하실 때까지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쁜 아버지죠. 떠나고 싶은, 버리고 예, 싶은 뭐 그런. 부정하고 싶은 아버지인 거고 예, 예. 물론 자상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항상 네. 자식들에게 애정을 보였으며 네. 부부관계가 화목했던 가정에서 자란 분이라면 네네. 제 말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모든 가족에게는 저마다의 불행이 있고 네네. 행복하게 보이는 가정 내에서도 네. 그 안에서의 작건 크건 간에 치부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제 저한테는 성장기 때 그 치부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 그 치부의 모든 원인 제공자와 그 모든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네. 사람은 사실 아버지라고 하는 가부장이었고 네네.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나 네. 실망감, 뭐 동생은 실망감이라고 표현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무능함이 네네.
견디기 힘들었었고 네.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부부로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것 때문에 자식들한테 뭐 저나 다른 자식들한테도 항상 그 부분을 자책하세요. 네. 부부가 화목한 모습을 니네가 성장기 때 보여준 게 없어서 니네가 하나같이 결혼을 안 하고 삐뚤어졌다. 근데 저희 언니는 결혼했으니까 예. 하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어머니를 많이 자책하시는데 네. 어쨌거나 어렸을 때 이제 한창 때 예. 특히나 이제 아예 아기나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그때의 기억은 어떤 그 내가 처해 있는 외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네네. 최소한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마칠 때까지가 어떤 성장기의 나의 인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거를 뚜렷해 하고 부모와 나의 관계를 분리하고 네네. 이런 시기에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은 좋은 게 하나도 없었죠, 사실은. 기억 속에는. 근데 이제 제가 집을 떠나고 나서야 한 세월이 좀 더 흐르니까요. 네네. 깨달은 거 같이 살면 안 된다. 안 좋은 환경에 있는 부모 자식 사이일수록 끝까지 같이 산다고 해서 네네. 이렇게 TV 드라마와 연속극에서 얘기하는 3대가 화목하게 같이 사는 그런 이미지는 저는 환상 판타지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 네. 계속 산다는 거는 찢어져 있는 가족 관계를 땜빵하는 거지. 그거는 회복이 아니거든요. 네네. 오히려 집을 떠나서 산 기간이 있을 때 저는 부모를 다시 네. 바라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모든 문제의 소용돌이에 저도 휘둘리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집을 떠나서 독립을 한 다음에 네네. 제 가족을, 제 부모님을, 네.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리가 생기잖아요. 네네. 시간적 거리, 네. 공간적 거리. 네. 그게 저한테는 되게 무척 중요했어요. 네. 그리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랬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어렸을 때는 항상 영화에 나온 것처럼 소풍이랑 나들이를 데려가지고 사진을 찍어주고 맛있는 빵을 사주고 영어를 가르쳐준 아버지였었구나. 네네. 그런 모습을 기억해낼 수 있더라고요. 네. 너무나 나쁜 기억들 때문에 사실 아버지와의 좋았던 그런 그 기억들이 그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그렇죠. 어느 정도 객관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다시 회고를 해보니까 그런 풍경들이 이제 다시 이제 떠오르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아버지 이메일 이번 주 개봉한 작품입니다. 아버지 이메일에 홍재희 감독님 모시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적인 다큐멘터리잖아요. 네. 어쨌든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야 되고 나의 이야기이고 하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 딜레마나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까발려진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 집안의 어떤 치부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머니 모든 가족들이 사실 이 작업 과정에서 인터뷰를 빙자해서 시달림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둘째 딸이니까는 딸이 하는 거니까 억지로 뭐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영화를 찍는 데니까 좀 도와주자. 보아하니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런 마음이 처음 있으신 것 같았다가 질문이 점점 그게 들어오니까 이제 나중에 역정내시고 화를 내셨거든요. 이럴 거면 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언니는 사실 되게 사무적인 태도로 접근을 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빨리 물어. 아니, 언니가 성격이 굉장히 저희 언니는 장남처럼 컸어요. 그 시기에. 네, 제가 영화에서 나와주면 집 나가고 막 이렇게 사고치고 아버지랑 싸움하고 저는 예를 들면서 나쁜 아버지들의 전형은 일단은 무책임하지만 두 번째 무뚝뚝하고 권위적이고 그 권위적인 게 일단 자식의 어떠한 대화도 용납하지 않으며 무소불위로 가족 안에서 군림하거든요. 근데 이 굴림이 경제적인 능력과 연결이 된다면 모든 가족이 그거에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하거나 굴복하겠지만 결국 가부장의 권력이라는 거는 그 경제력이라고 하는 게 상실됐을 때 그렇죠. 그 절망으로 집안에서 표출될 때는 사실 폭력이 돼요. 이럴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증오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사실 모든 자식들도 분열하게 되고 아버지 당신도 분열하겠지만 근데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첫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느끼는 분노는 도리에 대한 분노도 있어요. 저는 둘째이기 때문에 사실 가족 관계에서 첫째와 둘째가 좀 다르잖아요. 네네. 둘째는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으로 사고를 더 잘 치고 좀 더 자유롭고 네. 네, 그리고 저희 밑에는 남자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남자로서는 또 걔가 장남이고 언니도 장남, 동생도 장남, 저만 저희 어머니가 욕하는 대로 조금 편한 포지션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상대적으로 네. 비껴나 있었던 거죠. 아. 예. 오히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가족 내에서의 자식으로서 책임감을 있었지만 그거를 안 했거나 네. 회피했거나 또는 네. 무시했거나 안 하겠다고 싸웠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카메라를 드는 데 있어서 또는 영화를 하는 것도 사실 네.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언니는 영화 찍는다니까 빨리 말해. 뭐 할 건데. 뭐야. 눈을 안 맞추시던데요? 이렇게 네, 말씀하실 때 계속 딴 그게- 데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언니분이. 그러니까 네. 저희 자매가 사실 좀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별로 새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언니가 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는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싫다라는 느낌. 싫은데 제가 네. 물었기 때문에 예, 아주 사무적으로 대답을 해준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은 인터뷰를 길게도 못했어요. 언니가 집 나갔던 너는 잘한 게 뭐 있어 얘기하는 순간 그냥 전 깨갱했어요. 자, 어느틈님 질문 많이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아버지의 이메일 내용 들으니까 가족사를 다룬 다른 장르의 창작 작품이 생각나서 흥미있게 듣습니다. 그 작품은 시대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인데 아버지의 이메일은 그와 달리 아주 사적인 부분을 조명한 작품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셨는데 사실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살아오신 어떤 삶의 굴곡 안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개봉작 두루치기 소개해드린 대로 뭔가 좀 그 한국 현대사의 어떤 그 비극들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일단 분단돼서 3.83 넘어서 월남하셨고 그 다음에 전쟁 6.25 전쟁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또 가셨고 뭐 등등의 그 여러 가지 88 올림픽. 88 올림픽 때는 또 예. 자원봉사하셨고 네. 네. 그다음에 뉴타운 재개발. 네, 뉴타운 재개발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 빨갱이들은 안 돼라고 하는 그 그쵸, 반공주의적인 아주 신념을 엄청난. 네, 굳건히 가지고 계셨고 예. 그랬던 분이시잖아요. 예. 한국 현대사의 어떤 부분이 그 아버지에게 어떤 그 왜곡된 어떤 가부장의 모습을 심어줬다고 한다면, 뭐, 감독님 생각하시기에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뭐,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쵸, 한마디로 네.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네. 제 부모님 연세되는 세대분들을 보면, 네네. 제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랑 항상 싸우고 붙었던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단은 일제시대 이후에 남북 분단을 체험했던 세대잖아요. 네네. 저희는 이미 그렇게 분단된 네. 사회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게 피부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사실 이론적이거나 공부를 하거나 책을 통해서 아는 거지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엔 분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체화되어 있냐면 당신이 가장 그리워하는 네. 어머니와 누나들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대 초반에서부터 돌아가시던 그 해까지 네. 자신의 자의의 선택이 아니라 분단이라고 하는 체제 때문에 가족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의 네. 고통은 무엇일까를 항상 어렸을 때부터 듣기는 했으나 네. 그게 어떤 의미로 평생 남는가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저희 아버지는 북에서 요즘 말로 하면 그게 탈북이겠죠. 네, 네. 하셨을 때 그 체제가 싫어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네, 네. 그 말은 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도 체제가 싫어서겠지만 내려왔으나 본인이 당신께서 원하신 대로의 어떤 자본주의자로서의 꿈인 성공해서 돈 벌기 네. 네. 이게 끊임없이 실패했잖아요. 베트남이나 사우디를 갔으나 네. 네. 그게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진짜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패했을 때
결국은 소시민이거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문제의 핵심에는 뭐 여기 스포일러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불경화가 아니니까. 아, 참 다행이다. 그 연자제라는 게 깔려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연자제의 핵심은 소위 남북 분단 때문에 생겨나 어떻게 보면 레드 콤플렉스인데요. 그렇죠. 네. 그 레드 콤플렉스의 이유가 어떤 한 개인이라든가 네, 네. 어떤 사회의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라 분단에 있다라는 네. 게 사실 문제의 핵심인데 아버지 당신은 그게 예를 들면 북한 또는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당신의 고통의 실제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이 분단과 이 사회 체제의 모순에 있다라는 거를 전혀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개인으로. 대부분의 아버지 세대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고 예를 들면은 그렇게 생각했었던 분이 올림픽에서 국위 선양하는 걸 되게 행복하게 여기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당신이 성공과 꿈이나 이민의 꿈을 이루지 못한 건 연자제라고 하는 정부의 네. 포괄적인 어떻게 보면은 통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정부에게로 비판을 돌리지 못하는 제 아버지 세대를 보면 풀리지 않는 숙제인 거죠. 그래서 그게. 자신의 불행의 근원이 뭐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그런 그 맥락적인 인식이라는 것이 부재하죠. 네. 네, 저희 보면 어른들, 우리 사회 소위 말하는 그 보수적인 어르신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개인의 탓으로 돌린다든가. 그러니까 제가 인간의 좀 잘못을.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다짜고짜 아버지는 네. 빨갱이 새끼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솔직히 저 오늘 빨간 옷 입고 나왔거든요. 솔직히 좀 그 대학 때 운동권으로도 하시고 좀 아버지 눈에는 그렇게 보이실 수밖에 없는 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린 네네. 시절엔 네.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거를 골라 하는 것이 아버지를 극복하고 부정하고 저항하는 방법 중에 1순위. 아버지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싫어하는 것을 반대로 한다. 그랬던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있었어요? 진짜? 네, 그냥 저는 어떤 그 대학생으로서 사회 부조리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것도 저항감. 있지만 일단은 집을 나온 이유가 괜히 다른 이유가 아니고 빨갱이기 때문에 나간다고 했을 때 한 두세 번은 아버지가 저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네. 어떤 정치나 사회 얘기 한국 사회에서 모든 가정에서 밥상머리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쩌다 보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제가 그걸 참지 못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에 비논리성 물론 아버지 당신 세대 6.25 때문에 그러신 거지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문제는 그 6.25랑 상관이 없습니다. 야구 얘기하는 순간 빨갱이 새끼가 나오신단 말이에요. 네. 아니면 뭔가 숟가락이 날라오거나 네. 아니면 제가 보던 책을 찢으시거나 그러면 살기 위해서도 집을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아버지가 너 같은 빨갱이 새끼는 집을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이런 부분에서 약간 민주적으로 예를 들면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적이 있어요. 저희는 가족 회의를 맨날 해요. 아버지가 민주적으로 이제 토요일마다 가족 회의를 하는 날이래요. 그러면 저는 민주적으로 가족 회의를 하는 것이니까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서 근데 아버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라고 하면 갑자기 아버지께서 버럭 화를 내시더니 눈 내려 까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시군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라고 하면 빨갱이 새끼. 네.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아버지 세대의 분은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대화를 하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러다가 뭔가 그거에 반대를 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네. 어디 감히가 나오시고 네. 또는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어디 감히 애기 눈을 네. 똑바로 보고 네.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저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네요 하면은 갑자기 역성을 네. 하시면서 술 가져와! 이라고 얘기하시고. 자,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아무튼 이 영화 아버지 임해 오늘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이 어떤 느낌을 좀 얻고 가시면 좋겠다, 감독으로서 짧게나마 한 말씀 해주시죠. 혼자 보러 오시던, 가족끼리 보러 오시던, 또는 실제로 부모님이랑 보러 오시던요.
또는 가족을 꾸리기 전에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을 이미 꾸린 관객도 있을 것이지만 가족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볼 수 있는, 물론 제 집안의 저의 개인적인 가족사지만 어느 누구도 저희 집안의 한 인물에게 네. 인물을 보고 또는 그 상황에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거나 네네. 또는 다르면서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느낌을 통해서 그냥 자신의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네. 계기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전 충분합니다. 대형 참사 때마다 늘 반복되는 말이 있죠. 바로 안전 불감증이란 말입니다. 한국 사회가 불감인 게 어찌 안전뿐일까요? 정의에 불감하고요. 민주주의에 불감하고요. 부패에 불감하고요. 배려에 불감하고요. 맥락에 불감하고요. 망각에 불감하고요. 불감증에도 불감하죠. 사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서로 살아남겠다고 무능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기만당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우리 모두 가해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는 174라는 숫자를 봅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견고하게 변하지 않는 그 숫자. 많은 이들이 그 숫자가 175가 되고 176이 되기를 바라면서 SNS 프로필 사진으로 노란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150이었던 또 다른 숫자는 하루가 지나 오늘 아침에는 159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170이 넘었습니다. 슬프면서도 그것조차 어떤 종류의 안도가 됩니다. 그래, 한 명이라도 빨리 건지자. 비록 다 죽었다 하더라도 차디찬 바닷속에서 둥둥 떠다니게 하지는 말자. 미필적 고의의 가해자인 우리에게 과연 기적을 얘기할 염치라도 있는지 자문해봅니다. 최강의 영화 쉐이킷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작별곡은 굿바이 레닌 가운데 흘렀던 야한 티에르상의 Summer 78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